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살인사건들 33번째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 2000년 친부모를 토막 살해한 범죄자 1994년에 부모를 살해한 페류나인 박한상과 세트로 묶어서 페류나의 대명사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박한상과는 그 배경이 전혀 다르다. 해군사관학교 장교 출신인 아버지와 명문여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인 어머니, 즉 전형적인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모범적인 학생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부모를 비롯한 이은석의 가정은 그리 화목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군인이자 원리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군대식 교육을 시켰으며 자신은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면서도 가족들이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자존심이 매우 강한 완벽주의자이자 히스테릭 증상이 심해서 특히 아들들에게는 아버지보다도 훨씬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켰다. 부부 사이도 매우 좋지 않아 각방을 쓰고 있었으며 부부싸움이라도 했다 하면 한 달 이상 대화 한마디도 없는 일이 예사였다.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부부싸움의 여파가 며칠만 간다고 해도 집안의 그 쌩한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운데 한 달 이상이라면 어땠을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부모 양쪽 모두 아들, 특히 이은석만 보면 항상 불만을 표시했고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자주 퍼부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 밥을 늦게 먹는다고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만화를 그린다고 머리카락을 잡아뜯는 식의 폭력이었다. 이 씨의 부모는 늘 남들과 비교했고 성적과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광적인 히스테리와 폭력을 행사했다. 뭔가 못하면 당연히 혼나고 잘해도 왜 더 잘하지 못하냐며 혼이 났다. 이은석이 어릴 때는 만약을 대비해 야구 방망이까지 숨겨놓았다고 할 정도로 어머니는 그를 매번 심하게 질책하고 모욕을 주기만 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씨는 내성적으로 변해가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게 되었으며 학창시절에는 이러한 성격의 작은 키 때문에 놀림까지 받으며 속칭 왕따가 되었다. 군입대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부모는 이은석의 고통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아버지는 군인이라는 직업상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오면서 아들을 본체만 채했고 그런 아버지를 기피하면 사내놈이 왜 그러냐 공뱅이 같은 자식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 씨가 군대에 가 있는 3년 동안 부모는 면회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으며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도 인격적 모욕과 멸시는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 이은석은 부모로부터 내가 뭘 잘하냐? 공부나 해라. 공부도 못하면 사회에서 낙오한다. 너 같은 놈은 사회생활 못한다.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는 식의 상처 주는 말을 듣고 자랐다. 이은석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형은 이은석과는 달리 꽤 과격하고 불같은 성격이라 부모의 막장 행동에 염증을 느끼고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집을 나가버렸다. 어머니는 이에 당황이라도 했는지 형에게 화해를 청하며 독신자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나름대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마련할 돈을 이은석의 명의로 대출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은석은 형의 아파트 이사를 도와주고 온 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또 혼나게 된다. 이때가 살해를 저지르기 열흘 전이었는데 이날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했다. 사건 일주일 전 어머니로부터 그 사실을 모두 전해들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자신을 야단치기 시작하자 그동안 쌓이고 쌓인 이야기들을 울면서 모두 쏟아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그런 건 그때그때 이야기해야지 왜 이제 와서 꺼내느냐. 사내놈이 한심하게도 이 모양이니 라는 멸시와 모욕뿐이었다. 이 마지막 대화에서 단절을 느낀 이후에는 6일 동안 화장실을 갈 때를 제외하고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식사 등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더 놀라운 것은 부모가 그런 이은석을 보고도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6일간 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그는 부모와 잘 지내기는 틀렸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면서 살인을 결심했다.
사건 당일 새벽 양주를 양거푸 마신 후 어머니부터 망치로 때려 살해하고 약 4시간 후 아버지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가장 미워했던 어머니를 먼저 살해했고 아버지는 처음에는 죽일 의도가 없었던 것 같지만 나중에 이 광경을 본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결국 아버지도 살해한다. 둘을 한 번에 죽이지 않고 4시간의 시간차를 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무려 이틀에 걸쳐 시신을 토막 내 여러 곳에 유기하고 청소 및 뒤처리를 했다. 이 씨는 사건 직후 경찰서 진술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나라며 울먹였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은석의 형이 했던 말인데 부모를 죽인 동생을 원망하기는커녕 그럴 수 있다. 나는 동생을 이해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공범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기도 했다. 결국 공범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부모를 죽인 동생을 두둔하고 나선 것을 보면 같은 집에 살아오면서 동생이 당해오던 폭력을 보며 자신도 느낀 게 많았던 모양이다. 34번째, 이종권 구타 살인사건. 1997년 전남대학교 학생인 이종권이 학우들에게 경찰 측 프락치로 5인마다 집단 린치, 살해되었던 충격적인 사건. 당시 운동권의 자성을 촉구하는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린치를 주도한 학생들은 한 청년의 지부인 남청년 소속 학생으로 피해자를 남청년 사무실 방으로 끌고 가 잔인하게 구타, 살해했으며 구타에는 주먹은 물론 실파이프와 물병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적인 사인은 구타 도중 강제로 먹인 소화제가 기도에 걸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 놀랍게도 당시 사건에 대해 주모자들은 술 취한 주정뱅이가 캠퍼스에 쓰러진 것을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조치를 했다는 등의 위장 발언을 한 것으로 탄로나 더 큰 공분을 샀으며 이 일로 당해 6월 19일에 전남대 총장 노석만이 교수진을 대표해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또한 개교 45주년으로 예정된 행사 역시 전면 취소되었다고 한다. 여러모로 한국 학생운동계의 흑역사라 할 만한 사건. 35번째, 이판능 사건. 일제강점기 당시의 조선인 연쇄살인범. 엄밀히 말하면 연쇄살인보다는 대양살인이다. 이판능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전동차 차장으로 근근히 먹고 살던 하층 노동자였다. 어느 날 집에 있던 수건이 없어져서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으나 무시당하자 분노가 쌓였으며 집에 돌아왔는데 일본인인 하숙집 여주인이 시비를 걸자 분노가 폭발하여 부엌칼을 휘둘러 주인집 가족을 죽이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찔렀다. 그 결과 17명을 살해하였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감형받은 이유는 정신 이상인데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당시 일본에서는 최초로 정신병을 감형의 사유로 내세웠다고 한다. 조선인들도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져 방청석이 미어터질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일본인들의 차별적인 태도에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판능의 범행 동기에는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하며 상당히 동정적인 분위기라 압력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재판부는 러시아 황태자를 살인미수해서 일본 멸망의 위기를 일으키고 러시아에게 필사적으로 사죄와 배상을 하도록 만든 범인에게도 법조문에 없다는 이유로 사형을 판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꼿꼿한 곳이니 당시 일본에서는 소수의 하류 계층에 불과한 조선인들의 압력에 뭔가 판결이 영향받았을 것 같지는 않다. 근대형 대량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 연속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제2의 이판능이라던가 제3의 이판능이라고도 일컫었다. 이판능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1955년에 사망했다는 기록만이 있을 뿐이다. 36번째, 이호성 살인사건. 2008년 혜태 타이거즈 야구선수 출신의 사업가 이호성이 내연녀와 내연녀의 셋 딸, 총 4명을 죽이고 자살한 사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 설명을 생략하겠다. 37번째, 정남규 사건. 정남규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연쇄살인자이다. 오범건, 유영철, 김대두에 이어
한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자이다. 유영철과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다.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서 단순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 후 유영철의 소행으로 알려졌다. 서울 이문동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다. 그 후 보강조사에 의하여 범행의 대부분이 밝혀졌다. 흉악성으로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었다. 유영철이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기인한 가진자에 대한 분노나 이혼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혐오감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반면 정남규의 경우 철저히 쾌락을 위한 전형적인 쾌락살인범이라는 점이 다르다. 유영철은 주로 둔기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별다른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반면 정남규는 날카로운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폭행과 방화를 함께 저질렀는데 이러한 찌르는 행위, 성폭행, 방화 등의 행동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성적인 동기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지 못해 우울하고 답답하다, 빨리 죽여달라 라는 발언을 하는 등 전형적인 쾌락살인범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는 범행을 자백할 당시 강남구 등 부유층이 사는 동네엔 CCTV가 너무 많아서 CCTV가 없는 곳에서 했다는 말을 하였다. 실제로 그는 살인을 더 쉽게 하기 위하여 주로 방범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서민층 및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범행 대상으로 잡았으며 침입 방법도 문을 따거나 창문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문을 열어놓고 있는 집을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이는 살인 자체를 쾌락으로 여겨서 좀 더 쉽게 많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행동이다. 게다가 이런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범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상상 이상의 힘을 쏟았다. CCTV에 잡히지 않기 위해 지하철 몇 정거장 정도의 장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였는데 이를 위해 평소 마라톤 등의 달리기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자신의 방에 있을 때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청하며 자신의 식단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살인을 쉽게 하기 위해 훈련 등의 장기적 계획까지 짰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전하는 기사를 스크랩하며 수사 상황을 학습하고 있었다. 나중에 수색된 그의 집에서는 수사진의 얼굴을 찍은 월간지 스크랩까지 발견되어 수사진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고 한다.